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구 제1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박지영입니다. 올해로 응급실 근무 5년 차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환자들과 마주하는 일은 여전히 긴장되지만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의 어느 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의 일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깊어가는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굵은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병원 후문을 나서다 우산도 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여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흠뻑 젖은 채 가방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줄 알았지만 30분이 지나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산을 들고 다가가 보니 양손에 깁스를 한 채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최서연이라는 20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봄비에 온몸이 젖어 덜덜 떨고 있었지만 깁스한 팔로는 우산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서연의 학생증은 부산예술대학교 무용과 1학년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휴대폰이 깨져 택시도 부를 수 없고 버스는 이미 끊긴 뒤였습니다. 젖은 바지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가 전부인 채로 발이 묶인 듯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그 순간 저는 이 학생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산을 함께 쓰며 응급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날의 만남은 제가 왜 간호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응급실 수선실로 안내한 최서연의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18살부터 시작한 현대무용 연습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양팔의 깁스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는 동안 최서연의 이야기가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일주일 전 무용 발표회를 준비하던 중 연습실에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난도 동작을 연습하다가 균형을 잃어 떨어졌고 양팔로 바닥을 짚으며 착지했습니다. 양쪽 손목의 골절. 의사 선생님은 최소 3개월의 깁스와 6개월의 재활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무용수의 길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던 최서연에게 갑작스러운 수술비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간신히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올해 전 가정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지만 앞으로의 재활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장학금으로 겨우 다니던 학교도 이번 학기를 휴학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무용과 실기 수업을 들을 수 없으니 성적 장학금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재활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폭우를 만났습니다. 깁스한 팔로는 우산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고 젖은 휴대폰은 꺼진 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끊긴 지 오래였고 택시비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매서운 봄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최서연은 그저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선실의 작은 난로 앞에서 옷과 머리를 말리는 동안 최서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한꺼번에 쏟아진 현실의 무게가 봄비보다 더 차갑게 무용수의 꿈을 적셔버렸습니다. 수선실의 작은 탁자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동안 최서연의 가방에서 스케치북이 살짝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펼쳐본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스케치북 안에는 병원 풍경을 담은 연필 드로잉들이 가득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잠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휠체어를 밀어주는 간호사의 뒷모습, 대기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있는 보호자들의 얼굴까지 모든 순간이 섬세한 선으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깁스를 한 왼손으로도 이렇게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케치북 사이에는 치료 중인 환자들을 위한 손글씨 응원 메시지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단순한 낙서였지만 점차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특별한 취미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아병동 아이들을 위해 그린 만화였습니다. 주사 맞기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용감한 기사가 되어 병마와 싸우는 이야기를 그려놓았습니다. 비록 서툰 솜씨였지만 그 안에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다는 최서연의 눈빛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무용으로 표현하던 예술성이 이제는 그림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춘 것 같았던 꿈이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선실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5년간 근무하며 쌓아온 인연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소아병동의 김 원장님은 예술치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스케치북을 넘기며 최서연의 재능을 발견한 그 순간 병원의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보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소아병동에서 진행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 부족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최서연의 그림에는 특별한 감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의 시선에서 병원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 치료 과정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깊은 공감력, 그리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재능까지. 이 모든 것은 병원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김 원장님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최서연의 이야기와 그림들을 사진으로 찍어 메일을 보냈습니다. 소아병동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급여는 적더라도 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에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술가의 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기 위해 잠시 멈춰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병원의 당직 기사님께 부탁하여 최서연의 집까지 차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이었던 김기철 기사님은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의 응급 이송을 담당하셨던 기사님은 이런 상황에 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수선실을 정리하는 동안 간호사 휴게실에서 제 저녁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최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시락 반찬은 식었지만 전자레인지에 데우니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힐 생각에 응급실 보호자용 환의도 준비했습니다. 긴급의료지원센터에도 연락했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최서연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술대학 장학생이었다는 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한부모 가정이라는 점 등을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팀의 이수미 선생님께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환자 지원 프로그램과 재활치료 비용 감면 제도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특히 예술 활동을 통한 치료 보조 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이수미 선생님은 늦은 시간에도 빠른 답장을 주셨고 다음 날 아침 첫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고 있었지만 최서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최서연을 바라보며 문득 1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간호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실습 중 날카로운 의료기구에 찔린 사고로 오른손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석 달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고 장학금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당시 저도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시며 혼자 저를 키우셨고 저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간신히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실습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응급실의 김미경 수간호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병원의 행정 보조 일을 소개해 주셨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수간호사님의 도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매일매일 위기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들.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김미경 수간호사님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셨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온정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차례였습니다. 최서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김 원장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최서연의 그림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환자의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면담을 하고 싶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병원 행정팀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재활치료 지원 프로그램에 최서연을 우선 대상자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예술치료 보조 인력으로 일하게 된다면 치료비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따뜻한 우유를 사왔습니다. 최서연은 우유를 받아들며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깁스를 한 손으로 우유팩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눈빛만은 점점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팀에서 준비한 긴급지원 서류를 작성하면서 최서연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시기 때문에 사고 소식도 아직 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걱정하시는 어머니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최서연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새벽 2시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김기철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퇴근을 미루고 기다려주신 기사님의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최서연의 집이 있는 해운대 자동까지는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고 있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최서연은 이제 막 퇴근하시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최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전해드린 병원의 지원 소식에 어머니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매일 밤 이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이 떠올랐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만이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꿈을 지켜주는 것도 희망을 되찾아주는 것도 소중한 기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새 비는 그쳤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희망의 길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운대 자동의 작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한 여성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식당 유니폼을 입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던 최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최서연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꼭 껴안으셨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딸의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양팔에 깁스를 발견하고 놀라셨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무용을 시작할 때부터 늘 걱정하셨다면서도 딸의 꿈을 응원하며 묵묵히 지켜보셨던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병원의 지원 계획과 소아병동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자 어머니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특히 최서연의 스케치북을 보여드렸을 때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무용만 했던 딸이 이런 재능이 있었다는 사실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현관 앞 작은 화단에는 봄을 알리는 수선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꽃잎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최서연의 모습처럼 잠시 쓰러졌지만 더 아름답게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 만남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최서연은 제1병원 소아병동의 예술치료사 수련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 원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재활치료와 수련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고, 병원의 지원으로 미술치료 자격증 과정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소아병동은 특별한 활기로 가득합니다. 최서연이 진행하는 미술치료 시간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항암 치료로 지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활짝 웃는 모습은 병동의 또 다른 희망이 되었습니다. 치료가 무서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최서연의 그림 교실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최서연이 만든 용기 스케치북 프로그램입니다. 환자들의 투병 과정을 그림일기처럼 기록하고 그것을 다른 환자들과 나누는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지만 이제는 병원의 대표적인 심리 치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서연의 오른팔 깁스는 석 달 만에 풀었고 왼팔은 2달이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춤으로 표현하던 예술성이 그림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나 더욱 풍성해졌고 환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한 재능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최서연이 제게 작은 스케치북을 선물했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만남부터 소아병동에서의 일상까지 섬세한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의 봄비는 제게 새로운 꿈을 피워낸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온기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정성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이태준 순경입니다. 올해로 경찰 생활 3년차 야간 순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 시험에 도전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번의 도전 끝에 합격했고 지금은 정선의 작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큰 사건은 없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저에겐 큰 자부심입니다. 지난 1월의 어느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영하 12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거라 예보했지만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파출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거리에는 매서운 한파를 피해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기 직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파출소 앞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았지만 10분이 지나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출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청년의 모습이 마치 얼어붙은 새와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쓸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청년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파출소 문을 열자마자
매서운 한파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많이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벤치 위에서 몸을 웅크린 청년은 이승우라고 했습니다. 25살이라는 청년의 창백한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출소 안으로 들어선 순간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이승우의 모습이 더욱 또렷이 보였습니다. 며칠째 씻지 못한 듯 지친 모습이었고 낡은 운동화는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벌겋게 얼어있는 이승우에게 급히 따뜻한 녹차를 건네며 난로 앞으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날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파출소의 작은 난로 앞에서 이승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건넨 녹차 잔을 붙잡은 손가락마다 자잘한 상처가 가득했고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한겨울 일용직 노동자의 흔적이었습니다. 청년의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얼굴은 칙칙했습니다. 볼은 긴 추위에 시달린 듯 파르스름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난로의 온기가 조금씩 퍼져나가자 이승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강릉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119로 실려간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그날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고혈압 진단서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릉에서의 마지막 날 월세도 내지 못한 채 짐을 챙겨 정선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6군데의 공사장을 찾아갔지만 매번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위험 작업장에서 고혈압 환자를 쓸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도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주머니 속 돈은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주머니 속에는 고혈압 약 처방전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약값을 아끼느라 나흘째 복용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현금만 5,000원은 끼니를 해결하는데 모두 썼고 오늘 아침부터는 편의점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고 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수돗물을 마시곤 했다는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이틀 밤 정선역 대합실과 버스 정류장을 전전하며 잠을 청했지만 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역무원이 퇴근하면 대합실도 문을 닫았고 버스 정류장의 찬바람은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오늘은 파출소 앞에서 잠시 쉬어가려 했는데 추위에 몸이 얼어붙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청년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담담히 말하면서도 목소리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난로 앞에 쭈그려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청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하룻밤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승우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난로의 소리를 배경으로 청년은 자신의 지난 날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16살 때부터 홀로 살아왔다는 청년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5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이후 수원에 사는 고모 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고모 집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모부의 잦은 음주와 폭언, 사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더 이상 고모 집에 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주머니 속에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첫 직장은 포항의 작은 철공소였습니다.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무작정 찾아갔지만 현실은 달랑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쉼없이 일했고 좁은 컨테이너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과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약속했던 월급은 제때 나오지 않았고 기술을 배우겠다는 초심은 하루하루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이후로도 전국의 공사장을 전전했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는 도장 작업을 했고 평택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잡부로 일했으며 인천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했지만 불안정한 일용직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숙소비를 아끼려 PC방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 때로는 일당을 받지 못한 채 다음 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청년의 말에 따르면 고혈압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거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젊음이 무기였고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위험한 고소 작업은 할 수 없고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일도 피해야 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서 깊은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순경님,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 말을 하는 이승우의 눈가에 맺힌 작은 습기가 난로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파출소 창 너머로 보이는 깊어가는 밤처럼 청년의 마음속도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출소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난로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이승우는 차갑게 식어가는 녹차잔을 양손으로 감싸쥔 채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청년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야간 경비직을 알아보았지만 신원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종로의 인력사무소에서는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있다는 게 의심스럽다며 외면했고 을지로의 작은 공장들은 제조업 경력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년의 발걸음은 점점 더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우의 낡은 가방을 보니 구겨진 신문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구인 광고들이 눈에 띄었는데 대부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신문 귀퉁이에는 꼼꼼하게 써내려간 지출 내역이 있었습니다. 숙박비 35,000원,
식비 4,500원, 버스비 7,000원, 혈압약 12,000원까지 빽빽한 숫자들 사이로 청년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읽혀졌습니다. 내일은 정선 인력사무소 새벽 5시 집결이에요. 혹시나 하루라도 일거리가 있을까 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며 꺼낸 것은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강릉에서 정선으로 오는 버스비 18,000원을 내고 나니 남은 돈이었습니다. 근처 약국에서 문의해보니 혈압약 한 달치가 3만 원이 넘었고 당장 내일 아침 식사를 해결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기차표 3만 9천 원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잠자리를 찾아 게스트하우스에 문의해봤지만 스키장 성수기라 가장 싼 도미토리도 4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승우의 얼굴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파출소의 시계는 어느덧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매서운 바람소리가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일기예보로는 이날 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거라 했습니다. 난로 앞에 웅크린 청년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일어났던 이승우는 화장실에서 돌아오며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분명 화장실에서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붉어진 눈가를 감추려 고개를 숙인 채 청년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길에서 잠드는 것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일도 모레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승우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을 때 문득 제 순찰 가방 속 도시락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늘 하나 더 싸주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때 출출할까봐 챙겨주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한 청년의 삶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열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승우는 처음에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제가 고집스럽게 권하자 이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먹는 순간 청년의 눈가에 다시 습기가 맺혔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도시락을 비우는 동안 저는 제 월급날 받은 비상금을 떠올렸습니다. 지갑 속에는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아내 생일 선물을 사려고 모아둔 돈이었지만 지금은 이 청년에게 더 절실해 보였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을 내렸습니다. 서울행 기차표와 약값을 계산해 보니 7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승우는 제가 건넨 돈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25살의 절망이 55살의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경찰로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나중에 자리 잡으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제게 주시는 최고의 보답이 될 거예요. 시계는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눈발은 더욱 거세졌지만 파출소 안의 공기는 한층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책상 서랍 속 상비약을 떠올렸습니다. 고혈압 약은 아니었지만 두통약과 소화제라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아내가 챙겨둔 비상약품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감기약, 파스, 소화제까지.
약국에서 피로회복제도 한 박스 사둔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승우의 낡은 가방에 약들을 넣으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옆 편의점에서 따뜻한 핫팩 몇 개와 샌드위치를 사왔습니다. 청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습니다. 파출소 컴퓨터로 새벽 첫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정선역에서 서울행 첫차가 출발했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에 역 근처 약국에서 고혈압 약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승우의 눈빛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약국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정선역 근처의 한 곳이 자정까지 문을 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순찰차로 모시고 가겠다고 하자 이승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도 될지. 청년의 말을 끊으며 제가 대답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주는 것도 모두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이승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파출소를 나서는 순간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찰차로 향하는 동안 이승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0살 그의 겨울, 저도 이승우처럼 낯선 도시의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계를 내고 집을 나섰던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단돈 15만 원을 들고 무작정 떠난 여정은 전국의 공사장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 부두에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거운 짐을 날랐고 포항 제철소에서는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한겨울 야외 현장에서 일할 때면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장갑 안에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공사장 임시 숙소의 얇은 이불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고 매일 아침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키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여름철 폭염 속에서는 쇳물이 흐르는 작업장의 열기가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고 하루에 작업복을 3번씩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포항의 한 포장마차 아주머니였습니다. 일당을 받지 못해 이틀째 굶고 있던 제게 따뜻한 어묵 국물과 소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라고 말씀드리자 아주머니는 바닷가 사람들은 인정이 있어야 산다며 오히려 더 많은 안주를 내어주셨습니다. 나중에 가게 잘 되면 갚으면 된다는 말씀과 함께 보여주신 그 미소는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포항에서 만난 용접공 아저씨도 잊을 수 없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제게 퇴근 후 2시간씩 용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이 까맣게 그을리고 팔에 화상 자국이 남도록 연습했던 날들. 아저씨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온기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경찰 시험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2번의 낙방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3번째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분들이 보여주신 희망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도 포항의 그 포장마차를 지날 때면 꼭 들러 후배들에게 밥을 사줍니다. 이승우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감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청년의 굳어있던 어깨에 조금씩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찰차 안의 히터 바람이 따뜻하게 감돌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이승우 씨도 그 따뜻함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는 깊어가는 밤,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선역 근처 약국으로 향하는 길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거리는 이미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순찰차 와이퍼가 끊임없이 눈을 쓸어내는 소리와 히터 바람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들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약국은 이미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설명하자 약사님께서 흔쾌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게 센 머리의 약사님은 마치 친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방전을 확인하시더니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구나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받아든 이승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약사님은 복용법을 세세히 설명해 주시며 혈압 수첩도 하나 내어주셨습니다. 청년의 혈압을 재어보니 15만 100으로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약사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장 약을 한 알 복용하게 하셨고 약국 안쪽에서 생강차도 한 잔 내어오셨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면서 규칙적으로 약 먹어야 해. 젊을 때 관리 잘해야 나중에 고생 안 한다. 약사님의 조언에 이승우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약국을 나서는 길, 청년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치 약을 받았다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선역으로 향하는 도중 24시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는 이승우를 보며 저는 장바구니에 여러 가지를 담았습니다. 따뜻한 컵라면과 삼각김밥, 내일 아침용 도시락, 물, 빵, 우유까지. 야간 열차에서 먹을 간식거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안쪽 테이블에서 따뜻한 컵라면 한 그릇을 먹는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듯 했습니다. 김치와 단무지를 아껴가며 먹는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청년은 수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치며 라면이나 맛있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어 도착한 정선역은 한밤의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합실은 난방이 잘 되어 있었고 몇몇 새벽 손님들이 첫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첫 차까지 아직 4시간 정도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찰 업무를 마저 해야 했기에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놓인 이승우의 낡은 가방 옆으로 편의점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청년의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정선역 대합실을 나서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승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밴 굳은 살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청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경님,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청년의 말을 끊으며 제가 부탁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리 잡으면 꼭 다른 이들을 도와달라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잊지 말고 언젠가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를 만나면 손을 내밀어 달라고. 이승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대합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청년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깨를 펴고 앉아 있는 모습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차가운 밤바람에 움츠러들었던 그 어깨가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순찰차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내리던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까만 밤하늘 사이로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우리가 나누었던 마지막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들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들이 서로를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의 일이 있고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의 어느 날, 파출소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승우였습니다. 서울의 한 건설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직으로 채용되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혈압 약도 꾸준히 복용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편지 속에는 첫 월급으로 산 따뜻한 방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의 모습에서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편지 끝부분이었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모아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한파 쉼터에 이불과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다는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도 매서운 겨울밤이 찾아오면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온기가 다시 누군가에게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출소 창 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희망이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겨울밤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하기를.